그 대학생 자녀가 셋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큰아이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이고, 둘째가 3학년, 셋째가 올해 이제 2학년이네요. 자리에 이제 계신 분들 보니까 다 제 선배님도 계시고 또 후배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주제가 어떻습니까? 제 책 제목이 가난을 갱년하라인데 어떻게 오셨나요? 가난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가난할 것 같아서 오셨나요? 앞으로? 아니면 나는 괜찮은데 내 애들이 자녀들이 가난할 것 같아서 오셨나요? 오늘 이제 PPT 없이요.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기업체라든지 이렇게 강의 갈 때도 사실은 PPT 없이 주로 합니다. 이게 돈이라는 것이 저도 아직 세상을 덜 살았지만 어떤 지식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요즘 이렇게 한 3만 원 내고 20명 모아서 재테크 강의 같은 거 있죠. 그런 쪽에서도 저한테 몇 번 콜이 왔었는데 너무 허구인 것 같아서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번 이 책 오늘 이제 저작북 토크니까 제가 돈에 대한 저도 가난한데 이것을 어떤 지식적인 전달을 하면 얼마나 또 전달하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우선은 사실 이 가난을 갱년하라라는 이 주제를 토픽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을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낸다는 것이 우선 제 자신한테 두려웠던 거예요. 제 자신한테 두려웠는데 이게 자칫 잘 못 쓰면 어떻게 갑니까? 이게 좀 철학적 또 도덕책으로 갈 수가 있는 책이고요. 또 그러기에는 제 필력이 또 제 어떤 인간적인 성숙함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을 소위 재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연결을 하려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강한 임팩트가 없죠. 사람들은 다 특히 세대를 불문하고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그런 또 이렇게 책을 쓰니까 출판사 손해는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또 당연히 어떤 독자층을 타겟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출판사하고 많은 또 좀 갈등이 사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론은 전 좀 말하고 싶은 것을 좀 말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책 제목도 당신의 가난을 갱년하라라고 이제 정해졌고 또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제목을 보는 순간 많이 그냥 뭔가 쿵 하고 왔다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체로 보면 젊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웬 말이야? 이게 웬 가난? 이런 반응들이고 조금 좀 사셨다 인생이 뭔지 돈이 뭔지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좀 공감이 됩니까? 우선은 이제 좀 사실적인 이야기를 현실 인식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주변에 은퇴해 계신 분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좀 편안해 보인다 라고 생각되는 그분의 부류들이 어떤 부류일까?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이재용 씨도 그렇죠. 받은 재산이에요, 그죠? 그런 부류들이 있죠. 그런 부류들은 은퇴 전이든 이후에든 편안합니다, 재정적으로.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어떤 부류가 있나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지금 이제 주변에 은퇴하신 분들이 재정적으로 좀 편안하다 하십니다. 어떤 유형들이에요? 또 어떤 유형이 있나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앞에 계신 분? 예를 들면 교사, 공무원, 또 군인 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 편안하잖아요, 그죠? 나름 편안하시다. 또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다가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고 해서 그 돈 가지고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킨 또 그런 가정들이 있죠. 또 그 아파트를 줄여서 은퇴자금으로 쓰고 있는 가정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 세 가지 유형. 또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 그 정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은퇴자 분들이 재정적으로 편안한 삶을, 편안하게 하기가 좀 편안한 그런 것을 누리고 계신 재정적으로 분들이 조금 전에 그런 유형이에요. 부모로부터 큰 재산 물려받았다, 연금이 빵빵하다, 또는 자수성가했다, 그죠? 또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파트를 몇 번 사고 팔고 해서 남는 돈으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분들이죠.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상당히 소수이지 않습니까? 자, 첫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내 거 아니야, 그죠? 내 거 아니잖아요. 아주 소수지 않습니까? 내 거. 그리고 그런 연금, 퇴직한 이후에 연금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 앞으로의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 앞으로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지금 공무원을 시작하는, 공무원 시험 쳐서 또는 교사 이런 시작하는 젊은 친구들이 은퇴를 할 때 지금 받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못 받죠. 지금 받는 연금을 지금 공무원 시작하는 분들이 나중에 은퇴 퇴직해서 받는다면 그건 폭동 나요. 그죠? 네, 못 받죠. 또 아파트를 월급 받아서 그것을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불릴 수 있다?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 이 단적인 예가 한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를 들게요. 국민연금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 말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예시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30세 직장인이 3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어서 65세가 되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83만 원. 현재 가치로. 83만 원. 여기는 두 가지 놀라운 팩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83만 원, 현재 가치 83만 원은 그 친구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국민연금이에요. 최고의 연금. 왜? 그것도 또 내려갈 거니까. 그죠? 소득 대체율이 점점 더 떨어질 것이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뉴스 자체가. 그래서 83만 원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더 문제는요. 근데 그 83만 원이 지금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못 미치는 금액. 더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친구가 83만 원을 받기 위해서 몇 년요? 35년을 계속 납부를 해야 돼요. 3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직하지 말아야 되고 휴직하지 말아야 돼요. 가능합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한때는요, 제가 이제 백년 가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백년 가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백년 가난. 나로부터 지금부터 100년의 가난일 수도 있지만, 제가 100년 가난을 말씀드린 것은 중첩된, 세 세대가 중첩된 가난. 자, 나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 부모님이 가난하고, 제가 가난하고, 제 자녀가 가난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리 오래된 옛날도 아니지만, 한때는 자녀들이 부모한테, 자녀들이 부모한테 뭔가를 기대했습니다. 내 결혼할 때 얼마를 보태줄까? 내 집 살 때 얼마를 보태줄까? 그죠? 하여튼 그런 걸 기대했죠. 지금 그런 기대합니까? 자녀들이 대체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를 하죠. 내 부모님들이 나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면 어떨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내 키운다. 그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됐어. 근데 보니까 점점 오래 사셔.
오래 사죠. 근데 그 부모님의 장수 리스크를 부모님 스스로는 아무런 준비도 못했어. 야, 그 부담이 나에게 오면 어떨까? 그런 불안을 하는 자녀들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훨씬 많아지고. 왜? 자녀인 나도 만만치 않은 시대니까. 만만치 않은 시대니까. 자, 아까 자녀인 나는 조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35년을 직장에서 소득을, 뭐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소득 활동을 계속 해야만 국민연금 83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런 내가 내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부모님의 어떤 제 부모님까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답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자녀의 독립도 좋고 부모의 독립도 좋고 하지만 이 부모 자녀 간에는 가난하면 그죠? 누가 마음이 편해요? 부모가 넉넉하고 자녀가 가난에 쪼달리면 부모가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자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 수는 없지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이 내가 자녀인 나라면 내 후대는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더 힘들죠. 그래서 세 세대가 중첩되면, 이 가난 리스크에 중첩되면 한 100년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00년의 가난은 거기에서 나온 시간입니다. 이미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저는 제 책 서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물론 가난은 그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뭐 정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소위 시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그런 이야기를 쓰는 책들은 많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능력도 없고 또 그걸로 풀어낼 능력도 더더구나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나의 이런 행편, 이런 가난의 행편들은 내 책임이 아니야. 나는 잘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 사실은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했어. 아끼고 뭐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고 뭐 빚내어서 사는 게 좋다면 샀고 그랬잖아요. 뭘 가입하는 게 좋다면 가입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그걸 뭐야? 이런 분위기. 또 하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 못한 거야. 너가 잘 못했지. 너 건데. 누가 낭말 들으라 했어. 네가 판단해야지. 누가 내가 책임져준다 해서 이런 거. 그 책임은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인가 나의 책임인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부분은 늘 같이 가야 돼요. 우리는. 네, 그렇지만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작 힘든 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책 서두에 우리 부분과 나의 부분을 이제 금을 그었죠. 그래서 우리 이야기거든요. 나 이야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저는 우리나라 소위 말하면 재테크가 언제부터 망했을까? 부자 됩시다 할 때부터 망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됩시다. 어떤 때 새 인사가 부자 됩시다 했죠. 네, 그때부터 망했던 거예요. 왜요?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10년에 10억 만드는 것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만큼 풀어놓는 것이 부자인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부자의 기준이 없어요. 책에는요, 우리가 배웠던 세상 교과서에는 성공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성공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맡은 바 분야에서 1등 되는 거예요? 맡은 바 분야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성취라 그러죠. 자기의 꿈을 이뤘다 하면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교과서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딘가에서 성공의 정의를 지금 깔끔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정의. 마찬가지로 부자에 대한 정의, 부자에 대한 기준조차도 없어요. 못 배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부자 됩시다 했습니다. 부자 됩시다. 못 배웠더라고요. 결론은 부자든 성공이든 기준이 없다 보니까
다 비교였죠. 우리가 가난도 그죠? 가난도 상대적이 있고 절대적이 있다는 거죠. 네, 절대적 가난이다. 상대적, 절대적. 자, 절대적 가난은 누가 가지는 책임입니까? 이게 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복지라는 이름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책임집니다. 절대적 가난에 대한 기준점을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게 정부입니다. 절대적 가난에 대한 기준점을 올리라고. 노령연금을 10만원 주냐 20만원 주냐 이 논쟁은 정부가 절대적 가난을 책임져야 되는 정부가 이것을 그 수준을 계속 올리라고. 이것은 정부 몫이죠. 정부 몫. 이것은 누구 몫이죠? 상대적 가난. 상대적 가난은 정부도 책임지지 못하고 기업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이웃도 책임지지 못하고 내 부모 형제도 책임지지 못해요. 이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다. 온전히 내 몫. 상대적 가난은 온전히 내 몫이다. 자, 이렇게 가난을 나누어 놓고 보면 그동안 우리가 부자 대피다라고 했던 것은 절대적 부자를 뜻하네요, 상대적 부자를 뜻하네요. 우리가 부자 대피다라고 했던 그 부자의 기준은 상대적이었을까요? 절대적이었을까요? 상대적이었죠. 부자 역시도 상대적인 개념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도 부자 못 되는 거예요. 부자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되어버리는 순간, 또 가난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되어버리는 순간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아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 내 집에 차가 없었을 때는 내 옆집에 차가 있는 것이 나는 가난했어요. 그죠? 저 집은 차가 있는 집이야. 나는 차가 없으니 나는 가난해. 그런데 내 집에 차가 있고부터는 누가 가난해집니까? 옆집이 어떤 차에 따라서 내가 가난해져. 그죠? 옆집이 어떤 차지, 어떤 차, 이게 가난해져. 자, 그 문제는 누가 극복해야 돼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 그래서 부자라는 기준도 없었고 동시에 가난이라는 기준도 없었고. 재테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저한테 뭐 시간당 3만 원 해서 20명 모아서 강의를 그걸 합시다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했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어요. 사실은 절대다수 전부가 재테크에 되게 실패하고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재테크 하려고 하시지 말아요. 재테크의 실패는 재테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지난 1년 동안 10명이 무언가를 했어요. 재테크 강의를 듣고 무언가를 했다고. 뭘 했을까요?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펀드를 들고, 투자를 했다고. 지난 1년 동안에 10명.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그 1년을, 이 10명 가운데 1년을 못 버티고, 그만둔 사람이 몇 명일까요? 10명 중에. 1명일 거다? 3명일 거다? 5명일 거다? 안 잡았어. 느낌 오니까. 그죠? 7명이에요. 7명. 자, 우리는 워낙에 사지선다에 익숙하다 보니까 보기로 안 나오면 답이 없는 줄 알아요. 7명. 뭐 정확하게는 7명에 가까웠죠. 자, 10명 가운데 7명이 자신이 시작한 재테크를 1년 안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자, 내가 적금을, 보통 적금은 3년 동안 하기로 해서 펀드를 3년 동안, 보험은 10년, 20년 하기로 한 건데 시작하자마자 1년 안에 스톱! 못해. 왜 그랬을까요? 이 또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고 물어보니까 가장 많은 답이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1년이 못 가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만뒀대요. 자,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게 팩트죠. 자, 생활비가 부족한데 이 생활비가 부족하다 두 가지죠. 하나는 소득이 줄었거나, 그죠? 소득이 줄었거나 없거나 이때 생활비가 부족하죠. 또 반대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같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비용이, 소위 지출이 늘어납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재테크가 망한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재테크가. 그럼 이게 재테크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품이 나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안에 7명이 그만두니까 못하는 거예요. 요 죽은 줄에 계시잖아요. 김장을 했어. 뚜껑 닫고 숙성이 돼야 되죠. 그죠? 숙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숙성되기도 전에 끄집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게 되죠. 그거가 똑같더라고요. 반드시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재테크입니다. 그것이 없이 뚜껑을 따버리니까 다 망하죠. 재테크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소득이 줄어들거나 부족했고 비용이 늘어났을까요? 먼저 비용이 늘어난 것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왜 비용이 늘어났을까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은 뭐 갑자기 2배수로 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갑자기 1년 안에 하던 거를 못할 정도로 그러진 않겠죠. 실제로. 그죠? 물가가 이제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또 어떻게 있을까요? 그냥 비용이 늘어난 거예요. 왜 늘어났나요, 근데? 자동차를 살 계획이 전혀 없었어. 자동차를 바꿀 계획이 전혀 없었어. 근데 옆집이 바꿨어. 내 애 과외 뭐 이렇게 그 과외를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근데 옆집에게 했어. 했는데 걔는 성적이 올랐대. 학업 문제인지 알 수 없어. 근데 나는 불안해. 너도 가. 엄마가 생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줄게. 이게 뭡니까? 친구들끼리 여행을, 친구들끼리 10명 모임이 있어요. 10명 모임이 있어. 10명 모임이 있는데 여행을 가재. 아시아로 3박 4일짜리 여행비가 100만 원이래. 10명이. 자, 10명이 100만 원씩 우리 다 한번 가? 나는 없어, 사실은. 못 가. 그죠? 근데 9명이 간대. 난 못 간다면 쪽팔려. 또 따 되겠어, 따. 쟤들은 여행 갔다 와서 뭐 대만 이야기하고 홍콩 이야기를 할 건데 나는 여행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담그면 못해. 그죠? 그거 두려움 때문에 가죠. 질러서. 지르고 가는 거지. 지름식. 그래서 비용이 늘어나고. 이게 뭡니까? 재테크가 잘못했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이고 경쟁했기 때문이죠. 아무도 부자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성공에 대한 기준이 없었고 오로지 성공과 부자에 대한 기준은 뭐였습니까?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다. 그래서 자, 소득도 볼까요? 소득 요놈은 소득이 줄어들거나 멈췄어.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던 거를 그만둬야 했어요. 그거는 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치 앞도 못 본 거예요. 한치 앞도 못 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시대를 못 읽은 거예요. 우리가 숲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봐야 돼요? 숲을 봐야 된다. 그죠? 근데 숲을 못 본 거예요. 지금 시대를 유식한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네?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이 뭐냐 하고 탁 쳐보니까 다양성의 시대라 그래요. 자, 모던 시대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포스트 모던은 나도 맞고 너도 맞다. 모던 시대에서는 오로지 나만 맞았다.
근데 포토 모드는 너도 맞고 나도 맞다. 이게 다양성. 그죠? 그래서 각종 광고들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공이처럼 이야기를 해요. 너 인생은 너 거야. 그죠? 너는 남들과 달라야 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릅니까? 여기 핸드폰 갤럭시 손 드시고 갤럭시 손도 드시고 또 뭐죠? 애플 손도 드시고 손도 드시고 또 다른 거 있나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뭔가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 한데 알고 보니까 전혀 다양하지 않아. 그죠? 전혀 다양하다. 섞고 있는 거죠. 시대에 섞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부동산 논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2012년 저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이 뉴스를 듣지도 못했을 수 있는데 2012년 10월달 이명박 정부 마지막 장관 기재부 장관이 누구였죠? 박재환 기재부 장관이 2012년 10월달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막차 탄 사람들은 우리도 달리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2012년 10월달에 박재환 기획부장관 처음 50조 나온다 지금. 장관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여기다가 했던 말이 부동산 막차 탄 사람들은 정부로서도 더 이상 대책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걸 끝장 난 겁니다. 그럼 지금 뭐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계속 부동산 뭐 이렇게 군부를 띄고 있는 거 두렵죠. 인정하는 게 두렵죠. 부동산은 모든 그 경제, 국내 내수 경제의 기본이고요. 그죠? 현실적으로. 책만 해도 그래요. 부동산 시장이 살지 않으면 재테크 도서들 다 죽습니다. 제 책도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면 안 팔려요. 왜? 따지고 봅시다. 자, 부동산이 살면 자, 부동산 관련 도서들 뜨죠. 그죠? 예, 뭐 전국 유망, 뭐 투자 유망, 뭐 저저 막 뜨죠. 경매도 뜨고 막 뜨죠.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이 하락이 되면 죽어가고 그래 남는 돈이 생기죠. 그 남는 돈이 어디 갑니까? 증권으로 가죠. 그럼 주식 시장 또 막 또 뜨죠. 관련 책 쓰죠. 보험으로 가고 은행으로 가죠. 그래서 책마저도 부동산이 떠야만 그죠? 재테크 책들이 팔리기 시작하는데 시장은 오죽합니까? 시장.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앞으로 어떤 우리 그나마 나의 시대가 내 자녀의 시대가 자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 있는 어르신 계시지만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뒤를 돌아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뒤를 돌아봐 하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지금 우리 이분하고 저하고 뒤를 돌아봐 하면 좀 차이 나죠? 몇십 년 차이 날 거예요, 그죠? 몇십 년 차이 나. 짬밥이 대단히 차이가 나. 그죠? 그런데 앞으로 돌아봐. 앞으로 돌아보면 비슷해요. 저도 아마 50년 이상을 살 겁니다. 지금부터. 이분도 아마 7, 80년 이상을 살 거예요.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50년 이상이나 지금부터 7, 80년 이상이나 차이 납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아무도. 내가 50년을 이야기하는 거나 앞에 계신 분이 70년, 80년을 이야기하는 거나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보이지 않는 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책을 썼죠. 저기 답은 없습니다. 왜? 저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야 되니까. 이미 제가 책을 쓸 때 삼성그룹에서는 제 책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삼성그룹에서는 이런 이야기 했죠.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 위기 경영. 그죠? 옛날에 이걸 예전에 프랑크푸르트에서 뭐 선언한 그하고는 색이 다릅니다. 감이 질감이 달라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2013년 6월달입니다. 제 책이 나오니까 제 책을 봤는지 LG그룹에서 또 사장들을 모았죠.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똑같은 이야기.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저는 그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양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냐. 똑같은 이야기.
앞으로의 시대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초저성장의 시대다라고 LG그룹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단 회의에서 긴축 경영, 그죠? 위기 경영을 또 이야기했죠. 이게 앞으로의 시대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온 게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앞을 쳐다보면 똑같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네, 똑같습니다. 50, 60, 70세가 되어도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누가 지배합니까? 시대를 누가 지배해요? 사실은 시장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라는 게 지배하죠.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누구예요?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이러니한 거, 제가 책을 쓸 때 10대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금고에 쌓아둔 돈이 475조였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지난해 여름에 책이 출간되니까 1월달에 뉴스가 나왔어요. 또 10대 그룹이 돈을 금고에 쌓아놓은 돈이 얼마냐? 500조 원이래요. 불과 반년 사이에 25조가 늘어진 거예요. 자, 기업들 어떻습니까? 삼성, LG가 돈을 안 써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대요. 그럼 돈을 못 쓰죠. 못 쓰죠. 자, 정부가 민영화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자, 민영화를 철도가 한다 안 한다 그 논쟁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이라면 민영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 민영화는요, 정파를 떠나서 해야 됩니다. 정파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 안 했나요? 했다고. 단지 그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이 달라서 절차가 다를 뿐이지 동기는 똑같다. 정부 역시 뭡니까? 가난을 준비하고 재정적인 지출이 훨씬 늘어날 것을 알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정부의 모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선출직이니까, 대통령부터 장관도 선출직이에요. 그죠? 임명직인 것 같죠? 선출직이에요. 저 사람이 선출돼야만 줄줄이 따라가는 게 장관이지 않습니까? 장관도 임명직 아니고 선출직이에요. 실질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표에 민감하고, 그죠? 표에 민감하고. 그래서 민영화를 하고 싶은데 툭 던져놓고는 자꾸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일로 가는 게 표가 좀 많을까, 절로 가는 게 표가 좀 많을까 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정부도 가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업도 가난을 준비하고 있고, 가난 준비 못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만 준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 뉴스. 저 금천구에 신규 분양을 아파트를 했대요. 근데 청약 열기가 높았대요. 그래서 뭐 몇 대에 대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인터뷰가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방문하고 공사한테 왜 이렇게 오고 이쪽에 오게 됐냐 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파트 값도 좀 바닥인 것 같고요. 또 경기가 좋아지면 아파트 가격도 오를 것 같아서요. 이때 조금 장만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왔다. 뭡니까? 주거 플러스 투자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제가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 속에는 제 말이 전달되지 않겠지만 사지마 사면 안 돼. 안 되죠. 아파트 2004년 이전하고 이후가 다르죠. 아파트는. 자, 2004년 이후는 아파트들은 전부 같은 평수 대비 면적이 넓어요. 가변형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변형. 2004년 이전에는 그런 실내 설계 디자인 설계 구조가 많이 제한적이어서 같은 평수라도 2004년 이후가 더 넓어요. 말하자면 2004년 이전 아파트는 다 구닥다리 아파트. 2004년 이후는 그나마 또 물론 지금도 또 다르지만
그럼 우리가 하우스 푸어 이런 분들이 뭐 묶여 있는 아파트가 뭡니까? 주로 2004년 이전이죠. 그 아파트가 2004년 이전 아파트.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고 나면 오르지 않는 게 이제 아파트죠. 사고. 자, 아파트를 제 책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자산 리스크, 하드웨어 리스크를 쓰죠.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집 자체가 하드웨어라고 하면 집에 있는 TV는 소프트웨어, 그죠? 집 자체를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이렇게 가구, TV, 컴퓨터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꿔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우리 애들 공부를 안 해, TV 때문에. 내일부터 TV 보지 마. 그러면 탁 닫아서 창고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집은 이게 요물이에요. 이게. 집을 한번 어찌 해보자 하면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애들 학교도 따져봐야 되고, 그죠? 또 직장 것도 따져봐야 되고, 내 나설 때 시세가 어떤지 따져봐야 되고, 또 옮겨갈 곳도 알아봐야 되고, 또 그쪽 옮겨갈 곳의 시세도 알아봐야 되고, 예를 들어 세금은 어떤지 알아봐야 되고,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하우스 푸어가 왜 됐나요? 집값이 빠져서 된 것이 아니라 올랐을 때 못 팔아서 된 거예요. 그렇잖아. 하우스 푸어 집값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샀는데 올랐는데 안 팔았다, 못 팔았다. 왜 못 팔았다? 조금 전에 그런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하루에 앉아서 그걸 다 따질 수 있나요? 그럼 내일은 당신이 저기 한번 알아봐. 그죠? 그럼 또 모레는 야, 네가 그거 알아봐. 복덕방에 전화해봐. 하다가 어느 날 바빠서 어쩌고 하다가 그냥 픽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 좀 기다려봐. 뭐 좀 오르겠지. 끝. 이렇게 하는 사이에 집값이 꺼졌어요. 못 팔았죠. 그래서 하우스 푸어가 된 거예요. 하드웨어 리스크가 그렇다. 하드웨어 리스크. 그러니까 하드웨어 이런 고정 자산들은요, 상당히 길게 봐야 돼요. 이게 작은 게 고정 자산 아니고 가벼운 자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들을 할 때는 단기 요소들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산다. 그죠? 우리 휴대폰, 요즘 스마트폰이 좋은데, 예를 들기가 스마트폰을 산다. 당장에 한밤중에 새벽 2시에 번호 이동 조건으로 10만 원 주면 된대. 바로 가서 사잖아요. 그죠? 사잖아. 잠도 안 자고 사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집은 하드웨어 이런 큰 고정 자산들 그렇게 사면 안 돼요. 자, 집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 지금 어떤 거예요? 이자를 싸게 해준다. 그죠? 이자를 싸게 해준다. 세금을 면제해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 가지고 덜컥 구매 결정을 그 큰 자산 3억을 1억 5천 대출받아서 샀다 하는 순간에 아까 그런 리스크에 바로 들어가요. 바로 공짜로 못 파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를 1, 2% 따는 게 좋나요? 근데 다음에 그 집을 구입한 젊은 부부가 요즘 이제 신혼부부 이런 쪽에 소위 말하면 할인이 많았잖아요. 저금리를. 그 젊은 부부가 10년 안에 직장을 그만두면 이자 누가 갚아요? 그래서 집을 내놨어. 누가 사요? 몇 천만 원 까지죠. 몇 천만 원 까진 것이 이자로 세이브 됐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25 때,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 때 이런 참 슬픈 일화가 있었잖아요. 걱정하지 마. 서울 우리가 사수할 거야. 서울 사수는 뭐 북진 통일까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어정부 전투 지금 승리하고 있어. 그래 놓고는 정부는 이미 대전으로 주행랑을 치고 그것도 처음에는 부산까지 갔다가 야, 이거 부산까지 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국민들 보기에? 그래? 그럼 다시 대전으로 올라가자. 해서 대전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 놓고 뭘 했죠? 한강을 통! 많은 거예요. 서울 사수, 북진 통일까지 이야기해놓고는 한강다리를 통 건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지금이? 나라, 경제 괜찮다. 집 사. 1, 2% 할인해줄게. 사. 기업
기업들 뭐 고용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계속 뭐 무슨 정책 이런 정책 하면서 정부에 뭐 요구하고 투자 어쩌고 하면서 돈 안 써 실제로. 누구 보고서라 그래요? 개인들 보고서. 개인들 보고서.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인터뷰에 등장했던 그 선량한 시민이 경기가 좋아지면 아파트 값도 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왔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잘 못 읽으면 아까 두 가지였죠.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비용이 높아진 거죠.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는 경쟁이죠. 비교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중산층이라고 하면 월수 350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중산층들 중에서 실제로 절반이 적자가 옵니다. 적자가 오고 지금 현재 적자가 오고 우리는 합도판으로 치면 또 카드표로 카드판으로 치면 다들 쭉정이표를 가지고 있어요. 쭉정이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카페이스를 하고 있어요. 샤 웃으면서 그러면 뭐가 드나요? 비용이 더 들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못합니다. 평균. 자, 평균은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평균은 힘 있는 사람, 정부,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평균입니다. 제가 지금 정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균 25,000불 소득입니다. 우리가. 그죠? 평균 2만 불 소득이 평균 25,000불로 25%나 급상승했어요. 말하자면 우리들의 평균 소득이 올라갔다는 거죠. 평균인데. 그런데 죽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 평균에 우리는 해놓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해놓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산 관리가 안 되면 무슨 관리를 해요? 요즘 이런 말이 제기에 들어가지고 너무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수명 관리를 한대요. 수명 관리. 얼마나 힘들었던 말입니까? 네, 수명 관리. 내 은퇴 이후에 재정적인 준비를 못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서. 네, 수명 관리하는 유행이 흡연. 네,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 위험한 스포츠. 이게 수면 관리의 유형이에요. 수면 관리.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잘 읽어야만 첫째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대비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1년 안에 소득이 줄어서 소득이 없어져 가지고 뭔가를 하던 걸 못했다. 이것은 시대를 못 읽은 거죠. 1년 뒤의 상황까지도. 왜 못 읽죠? 왜 못 읽어요? 두 가지 이유죠.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을 했어요.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재테크, 노후 이야기하면 언론에 어떻게 이야기 나옵니까? 연금 준비해야 돼. 60세 이후에 은퇴하면 한 200만 원이 필요해, 300만 원이 필요해.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이 되는 거죠. 마치 나만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를 해요. 또 두 번째는 금융인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금융인들이 찾아와요. 금융인들이 찾아와서 거지가 있고요.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재테크, 어떤 상품을 결정할 때는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쳐서 결정이 되냐면요. 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혼재가 되면서 금융상품을 결정해요. 이것을 적절하게 혼용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는 테크닉을 훈련받는 사람들이 금융인들입니다.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은 어지를 제일 앞장서서 가입한 사람. 그런 거죠. 다 한데
노후 준비해야 돼. 연금 가입해야 돼. 신문에 다 나와. 금융인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안녕 못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형편이 안 돼. 그래도 해야죠. 해야 되나? 그럼요. 아껴 써야죠. 그런가? 그래야 돼. 지금 저축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못하잖아요. 지금 하세요. 맞잖아요. 그죠?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을. 그래? 그리고요. 시작하고 거기다 맞춰야 돼요. 쓰고 저축하려면 못하는 거예요. 일단 저축부터 하고 지르고 거기다 맞춰야 되죠. 그래? 그것도 맞잖아요. 그죠? 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서들을 했더니 1년 안에 망하더라는 거죠. 교과서대로 했더니 1년 안에 망하더라고요. 절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어지를 가입하면 안 돼요. 작심삼일인데, 그죠? 작심삼일인데 새해 정초에 세웠던 계획도 3일을 못 가는데 더군다나 나의 의지가 아니고 금융인의 설득의 의지로 사인한 그 상품이 1년을 갔다는 것 자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의지 없이 또한 못하기도 합니다. 의지 없이 못하는 것이 금융상품들이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필요가 있다면, 필요에 공감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상황을 기반으로 의지가 나와야 돼요.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재테크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를 기반으로 상황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의지를 기반으로 상황을 맞추라고 강요당하다 보니까 못 맞춥니다. 결국 실패하죠. 그러니까 상황을 기준으로 의지를 맞춰야 됩니다. 의지를 맞춰야 돼요. 젊은 분들한테 자 이렇게 하면 생각.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은퇴 이후의 삶이 재정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그 유형들 가운데 우리는 아무도 속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속하지 않는다. 그 유형들이 어떤 게 부모로부터 큰 상속받은 이건희, 이대용 그거 우리 아니죠, 그죠? 또 안정된 연금 이미 시대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집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차액 계속 집값이 올라서 그거 가지고 뭔가 한다. 그거 아니지. 그런 시대 이제 아니죠. 그런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주변에 그나마 있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계속 소위 말하면 고도 성장을 했던 시기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돌아보니까 주변에 은퇴 후에 평안한 사람이 없어. 많이 없어. 열에 한둘이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열에 한둘이도 안 되죠. 딱 그리 나오잖아요. 딱 그죠? 딱 그리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는 월급 받는 분들한테 그럽니다. 이제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초년생들한테 그럽니다. 또 지금 40대, 50대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월급 가지고 아끼고 그 돈 가지고 저축해서 불려서 당신의 은퇴가 안녕하리라는 생각 버리라. 절대 안 된다. 그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불가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돈만 가지고는 우리가 버는 돈을 아끼고 불려서 그것만 가지고는 창창한 60세 이후에 100세, 120세, 심지어 130세를 살 재혼이 안 돼요. 재혼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삼성이 이게는 이건희 회장이 그랬고 LG의 구 회장이 그랬잖아요. 아무도 본인을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닥쳐오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죠? 이 시간에 인풍문고 책향에서 강의하는 마이크 잡고 있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왔던 시대가 시간이 있다면 돌이켜볼 때 우리가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월급쟁이가 그 돈 아껴서 불리고 부지런히 모은다고 절대
은퇴 후에 재정적인 삶이 해결되지 안 된다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될까? 실패하기 때문이죠. 왜 실패할까? 왜 실패할까? 내 스스로 나의 재정적인 부족을 인정 못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따라지 패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따라지 패가 아닌 것처럼 어울리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비용이 드는 거죠. 가난을 인정하지 않고 가난을 포장하려고 하니까 포장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죠? 쪼꼬리 하나는 1,000원짜리인데 그걸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하는 사람들 주려고 포장하다 보니까 포장비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난은 절대적인 가난과 상대적인 가난이 있는데 절대적인 것은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정부. 그게 복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절대적인 수준이 뭡니까? 안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안 굶어 죽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왜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자, 상대적인 가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다고. 저는 월세 삽니다. 제 책이 월세 살았어요. 월세 사고. 근데 월세 산다는 게요. 재정적으로 이게 잘못된 재무 플랜이 아니에요. 월세를 산다는 게. 아, 우리 주인 할머니는요. 저는 이제 한 6년 동안 서초동에 살다가 왕십리 쪽으로 옮겨온 게 한 2년 되는데요. 지금 이달에 2년째. 그럼 이제 뭐 2달 전에 또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주인 할머니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너무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줘요. 안 올려요, 안 올려요. 전세금을 안 올려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아주 복을 아이고 왕창 받는 거죠. 한 5천만 원 올릴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보면 5천만 원 돈 거예요, 조금씩. 근데 다 똑같이 내가 월세 100만 원을 낸다고 쳐요. 저도 물론 약간의 대출을 얻어서 집을 사면 샀겠죠. 근데 그 이자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원금 이자 합해서. 소유를 하면요. 비용이 더 듭니다. 소유를 하면 비용이 더 듭니다. 리스크는 더 커집니다. 자, 내 집이니까 갖고 와야 되죠. 내 집이니까 또 뭘 하는데 좋은 걸 하고 싶죠. 그죠? 내 집이니까 세금 내야죠. 비용이 더 들죠. 그런데 렌트를 하는 순간, 소위 유목민이 되는 순간, 제 누나가요 하곡동에서 지금 50년을 살고 있어요. 왜 50년을 살았나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때 집을 샀으니까. 그때 집을 사서 지금까지 5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곡동 집이는 빠삭해요. 하곡동의 빌라 값이 얼마고 어디 집이 장사 잘하고 빠딱합니다. 하곡동 이상은 벗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요. 아무것도 모르요. 지금 우리가 변동성의 시대라 그러죠. 나의 변동은 내 주변의 변동으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주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을 사는 순간, 소유하는 순간 그런 큰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하는 거예요. 월세를 사는 저도 제 아이들 다 대학생들이고 그죠? 아직 학자금 대출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철저히 당당해야 돼요. 그죠? 내가 가난한 게 왜 내가 없는 게 그죠? 내가 없는 게 당신의 문제는 아니야. 내 문제지. 내가 없는 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당신이 상관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관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상관에 내가 좌지우지되면 돼요, 안 돼요? 비용은 더 늘어나요. 자, 성공. 100사람이 사는 마을에 성공이 몇 가지입니까? 몇 가지여야 합니까? 몇 가지? 예. 3가지여야 합니다. 100사람이 사는 마을의 성공은 100가지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100사람이 사는 마을의 성공은 단 하나라고 교육받았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 나머지 99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성공을 쫓아가느라고 비용을 지불해 왔다. 그죠? 자, 이제는 가난을 경영하자는 말이요. 가난 그 너무
칙칙한 단어로 생각하지 맙시다. 왜? 내 것이잖아 지금. 내 것이잖아. 내 자녀 거잖아. 내 아이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왜 우리가 너무 칙칙하고 마치 전염병균처럼 때려잡아야 될 기생충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부족이 뭔지 그런 부족의 시간들을 다 좀 경험하셨잖아요. 부족을 통해서도 내가 얻는 게 많잖아요. 부족을 통해서. 그것들을 훈련되지 못하면 충족을 즐길 수 없는 거죠. 그죠? 풍요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을 내 것으로 테이킹했던, 그리고 그것에 당당했던 시간이 없었다면, 시절이 없었다면 풍요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즐길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못 즐긴다는 거죠. 부자 3대 못 간다는 게 뭡니까? 가난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늘 즐길 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풍족조차도 감사를 못했기 때문에 부자가 3대 못 가잖아요. 부자가 3대.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가난을 적극적으로 좀 격려하자라는 거죠. 첫째는 나의 부족을 좀 인정하자. 내 문제고 네 문제 아니야. 내 문제. 10사람의 친구가 여행을 가자는데 그 중에 하나인 나는 못 가도 되는 거야. 니들 다녀와. 내 그 100만 원 없으면 못 가. 가려면 내 카드 긁어야 돼. 근데 그 지르고 나면 내 힘들거든. 그러니까 니들 갔다 와. 갔다 와서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줘. 요즘 사진도 많이 찍어와. 쿨하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대가 아니냐. 인정하자. 인정하고 돌아보면 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제 서툰 경험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4가지 리스크죠. 그죠? 패밀리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하드웨어, 그 다음에 셀프, 그 다음에 소셜. 자, 셀프 리스크는 성장입니다. 그래서 월급쟁이가 자기 돈 모아서는 해결이 안 돼. 근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하고 못한다는 것, 하지 말라는 것도 다른 용어야. 맞아? 다른 단어. 실제로 저는 딱 2가지만 알아요. 금융상품은. 딱 2가지만 알아요. 하나는 보험료. 무슨 보험료? 보장성 보험.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 상담해 보면요. 보험에 대해서는 싫어. 내가 왜 보험에 들어야 돼? 보험에 들어야 돼 이 친구야. 네가 없잖아. 이해를 못하죠. 그죠? 그래도 보험.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가장 싸게 드는 방법 딱 하나죠. 비용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재촉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 자동차 보험 들잖아요. 그죠? 자동차 보험 1년 뒤에 만기 끝나고 나면 돈 돌려받아요? 안 돌려받잖아요. 야 이놈들아 내 또 왜 1년 만기 되었는데 왜 돈 돌려주는 게 없냐 이 도둑놈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돌려주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자동차 보험 곱하기 2배 내면 나중에 만기 때 절반 돌려줘요. 이해되나요? 자, 보험이 그렇거든요. 보장성 보험 나중에 찾으려고 생각 안 하면 깔끔해집니다. 싸져요. 그런데 그걸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거룩한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보험 설계사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회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룩한 책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다 저축 기능을 넣죠. 그죠? 보험료를 올리죠. 나중에요. 만기 때 정립 다 되고 만기 때 좀 돈 돌려받으면 좋잖아요. 그때 이 돈 가지고 여행 가기는 어떻게 가요? 그 돈 가지고 현금같이 생각하면 도저히 이게 못 가는. 자, 요즘 80살 만기, 100세 만기 이런 게 나오죠. 근데 보험료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80세 만기랑 100세 만기가요.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현금 가치로 치면요. 차이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똑같은. 그래서 보험 무조건 들어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또 하나 은퇴 이후에 자금 마련. 이거 2개만 줘요. 근데 은퇴 이후에 자금 마련을 야 인간아 네가 조금 전에 그래서 이야기했잖아. 월급쟁이 돈 모아서 은퇴 이후에 준비 못한다. 근데 무슨 은퇴 이후를 하라고.
은퇴 이후에 준비를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한 방에 끝을 내려고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월급쟁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끼고 저축해서는 요거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해결 못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하려고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것을 끈질기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도 가장 비용이 적게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계획한 대로 중간에 수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물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디테일하게 못하겠지만 제 책에도 그런 게 있죠. 핵심 기능, 본질 가치와 핵심 기능이 있어요. 본질 가치. 모든 금융상품에 본질 가치가 있고 핵심. 예를 들어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은행의 본질, 그러니까 은행이 추구하는 수익은 뭐죠? 수익의 원천이 뭡니까? 예대 마진이에요. 그죠? 예금 대출 이자 많이 받아서 예금 이자 적게 주고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것이 한국은행의 수익 모델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래요. 한국에 있는 은행. 그죠? 자, 그런 은행들이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예대 마진이 확 축소되고 어쨌든 장사 그까지 먹고 못 사니까 펀드도 팔고 보험도 팔고 해요.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그런 거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은행은 예대 마진이 본질, 핵심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창구에서 그냥 팔아라고 하는 것만 파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증권회사는 어떤 게 수익의 원천이에요, 증권회사는 수수료 주면 그 수익의 원천이에요. 자, 거래 수수료가 수익의 원천인 증권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돌려야 돼. 어지러울 정도로 돌려야 돼요. 샀다 팔았다 샀다 어지러울 정도로 돌려야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은 한 번도 우리나라 주식이 안 오른다는 말을 안 하죠. 그죠? 빠졌다 그러면 바닥 다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절대 야들은 내린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내리는데 누가 사요? 그죠? 네. 이게 어떤 그 금융기관들의 본질 가치라든지 그로 인한 어떤 핵심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상품을 어디에서 가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렴풋이 조금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상품만 해도 그렇다. 아까 보험 얘기했지만 보장성 필요하니까 확 줄여요. 자, 은퇴 길게 가야 되니까 자, 돈은 누가 불러줄까요? 돈은 재테크에서 성공하려면 아까 10명에 7명이 그만둔다 해서 1년 안에 반대로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하면 돈 벌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끝까지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높아요. 왜 높으냐? 상품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라는 그놈이 요소를 부르는 거예요. 상품 우수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추천하고 또 관리해준 컨설턴트가 유능해서도 아니에요. 오로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놈은 가장 저비용 구조의 설계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대략 써놨어요. 제 책에도 대략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은퇴를 대비하는 그 가장 구체적인 상품들이 뭡니까? 연금, 그죠? 배내 다 요즘 배내기죠. 연금이고 뭐 유니버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품을 가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품에 월 100만 원을 가입해. 월 100만 원을 가입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100만 원에 다 한 15%의 비용이 공제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0만 원을 가입하는데 한 30만 원 플러스 70만 원 구조로 가입하니까 이 30만 원에 대해서만 15% 사업비가 빠지고 70%에 대해서는 깡이야.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1번을 다 선택해 왔죠. 1번을 다 선택해 왔죠. 왜? 이 구조를 알고 있는데도 1번을 선택해 왔죠. 왜? 1번을 해야만요. 다음에 소득이 늘어나면 플러스 2배수 200만 원을 비용 없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걸 주머니를 크게 만들어 둡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주머니가 커집니까? 요 주머니조차도 없어지죠. 산다는 게. 그래서 이게 장기적인 은퇴 자금들은 가장 내가 완주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죠? 예, 그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 씨를 뿌려놓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특히 씨만 뿌려놔요. 씨만 뿌고 이걸 추가납이라고 그래요. 추가납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 이건 보험 아닙니다. 그냥 펀드예요. 추가납 할 수 있는,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씨만 뿌려놓는 거예요. 씨만 뿌려놓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완주하는 게. 그럼 그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나머지 소득들은 어떻게 할까? 나머지 소득들은 어떻게 할까? 셀프 리스크, 자기 성장에 써야 됩니다. 자기 성장에 써. 성장이 되지 않으면 모든 재테크가 망합니다. 국가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국가가, 그 정부가, 그죠?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망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테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모든 포트폴리오가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은퇴는 설령 내가 중간에 실직을 하고 휴직을 하는 그런 기간이 도래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설계를 가능합니다. 설계사들의 수당이 적어져서 그렇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들. 나머지 가처분들은 나의 성장에 투자해야 돼. 나의 성장에 투자해야 되고, 나의 성장에 투자한다는 이 말이,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에 여윳돈이 있어.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100만 원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험 한 10만 원 들고 요거 한 10만 원 해서 예를 들면 80만 원에 남아서 그 80만 원 가지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니까 여행도 가고 책도 사 읽고 영화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데 80만 원 다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렇게 쓰시고, 필요하면 그렇게 쓰고, 그 80만 원 가지고는 이런 보험이나 은퇴가 아니라 나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그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창업을 한다든지, 또 내가 3년을 직장생활을 멋지게 하고 뭐 MBA를 간다든지 이런 계획들, 그 계획들을 위한 재정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만 가지고, 특히 월급쟁이들이 아끼고 모아서 그 돈만 가지고는 절대 은퇴가 해결되지 않는다. 첫째.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해야 된다.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금융 상품들이 우리들의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의 성장. 그죠? 나의 성장이 책임지는. 근데 이 나의 성장은, 이 셀프 리스크는 어디하고 관계 있어요? 패밀리 리스크하고 소셜 리스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앞으로 이 시대는 혼자서 못 삽니다. 혼자서 못 살아요. 배추 장사가 시장이 좋았을 때, 나라가 성장할 때는 배추 가게 10가게가 다 장사를 했어요. 간판이 10개 필요했고, 종업원이 10명이 필요했고, 점포가 10개가 필요했죠. 그죠? 트럭이 10대가 필요했어요. 그래도 다 먹고 살았던 시대가 바로 성장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앞으로. 그래서 그 10명이 뭉쳐야 돼요. 배추 장사 10명이 뭉쳐서 간판 하나, 됐죠? 뭉쳤으니까. 트럭 하나, 그죠? 직원 한 5명. 그죠? 점포 100평짜리 10개가 아니라 한 300평. 그죠? 그렇게 해서 같이 머리 맞대서, 너는 영업해, 너는 뭐 고객담, 너는 배달해, 너는 뭐 자금 책임져, 너는 뭐 직원들 훈련시켜. 그죠? 역할 맡았어. 자, 옛날에는 혼자서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앞으로는 혼자서 100만 원이 아니라 10명이 1000만 원을 벌어야 된다. 나누기 n분의 10 하면 얼마? 100만 원.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공유라는 말이 나와요. 협동조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누가? 정부와 기업에서 만든 제도입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일어난 것들입니다. 내가 답답하니까, 연구해보니까 이게 맞거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
이것이 곧 이 소셜리스크. 즉 이제는 관계를 하는 능력이 없으면,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셀프 리스크, 자신의 성장이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저도 페이스북 글 올립니다.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댓글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거든요. 간단합니다. 페이스북에 댓글 올리고 좋아요 많이 늘리는 건 간단해요. 하루에 10번씩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돼요. 페이스북은 하나의 운동장이잖아요. 운동장, 플랫폼. 그 운동장에 나는 매일같이 놀아. 근데 이 친구도 와서 매일 놀아. 이 친구도 놀아. 이 친구도 놀아. 하면은 우리끼리는 계속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야기가 계속 생기죠. 그럼 이 친구 뭐 했어? 했니? 하고 또 이야기가 생기는데 우리 오늘 또 만났으니까. 우리 매일 가니까. 그런데 저 친구가 갑자기 오늘 들어왔어. 뭘 뜬금없이 뭘 하나 올렸어. 우리는 몰라. 어떻게 댓글도 할 수가 없어. 그죠? 상처를 받아. 왜 받아?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관계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소셜 플랫폼에서 관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빈도예요. 빈도. 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내가 그만큼 저 사람 터치해주고, 저 사람 이야기 내가 공유해주고, 이랬을 때 저 사람도 나에게 공유하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시간 투자가 너무 아까워. 그런데 한 번씩 제가 올리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오늘 영풍에서 뭐 한다. 내 책 나왔다. 그러니까 더 한다지. 그러니까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 문제다.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 내가 왜 상처받아요? 그럼 난 올리고 싶어서 올린 거고. 누군가 나를 친구로 삼기 원할 때 이 친구가 누구야 하고 내 타임라인을 보면 아 이러이러한 지자랑이구나. 그죠? 그래서 또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댓글 없고 좋아요 없어도 제 친구가 1,몇백 명 돼요. 친구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소셜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플랫폼. 관계를 잘하라고 했는데 난 페이스북 친구 잘하지, 이게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미테이션, 포장에 너무 능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자칫 플랫폼, 관계, 이런 소셜 플랫폼들이 어떤 그런 이미테이션, 그죠? 이미테이션의 하나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식해서도 안 되고. 본질적으로 아까 10명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면요, 그 인간을 내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동업을 할 거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으로 설령 만났더라도 그 사람하고 진짜 오프라인에서 교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같이 할 거잖아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페이스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하나의 그냥 플랫폼, 하나의 시장일 뿐이고, 그 속에서 내가 같이 할 누군가를 셀렉션하는 것은 내 문제라고.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하지 못하면 공유가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셀프 리스크는 관계하고 참 연관이 되어 있다. 패밀리 리스크 역시도 관계죠.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하고. 저는 뭐 오래전부터 월세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관계? 아버지로서 재정적으로 니들한테 해줄 것은 빚 없이 졸업하기. 빚 없이 졸업하기. 그 다음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졸업을 해도 왜 직장 안 탔냐? 왜 결혼 안 하냐? 말 안 하기.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 안 하기. 왜 부모니까? 밥 먹여줘야 된다. 재워줘야 된다. 왜냐면요, 시대가 지금 100세, 120세 세대가 되었는데 우리들의 사고, 우리들의 재테크, 우리들의 자녀 교육, 우리들의 부모 자녀 관계는 여전히 60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0세 시대. 제가 제 큰애가 사내 아이인데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올해가 대학 4학년인데 제가 휴학을 시켰죠. 제가 먼저. 저 너무 좋은 부모 아닙니까? 다른 부모 같으면 야 빨리빨리 졸업해서 돈 벌어와야지. 제가 먼저야. 왜?
야 이놈이 제 사랑하는 아들이 4학년 이제 올해 4학년에 가면 학교를 1년 뒤에 덜커덕 마치면 1년도 아니죠. 뭐 1학기부터 긴장하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그죠? 아무런 여유 없이 시작한다는 게 너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애는 커피를 좋아해요. 커피. 네, 커피를 좋아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커피 해봐라. 네 하고 싶으면 해. 해보고 뭔가 판단을 하고 4학년을 시작해요. 커피를 하든지 때려치고 공부를 하든지 너가 이건 판단을 하고 시작해. 1년 쉬어라. 어떻게 했냐. 돌아온 대답이 당연히 그죠? 당연히 예 실례합니다 하죠. 또 결혼식도 가요. 부모님과 결혼식 시켜줘야 돼요. 제가. 그렇지만 집을 사고 하는 것은 네 일. 네 사랑하는 여자하고 사는 것은 네 일이지 내 일이냐? 그죠? 내가 살 것도 아니고. 근데 결혼식은 아버지 일. 그래서 저는 그 가족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 결혼식. 그냥 여러 사람한테 빌려서 일가 친지 가족 결혼식. 왜? 내 비용이니까. 내 비용이니까. 네, 그것이 제 일이에요. 그것이 제가 제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패밀리스크는 자녀와 부모 간의 재정적인 갈등. 자, 돈은 한정되어 있는 거고 제가 벌 수 있는 돈, 우리 집에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이 재원을 가지고 써야 될 거는 나도 써야 되고 내 자녀들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에 분명하게 선이 필요하다. 분명히 선이 필요하다. 저도 제 자녀가 애들이 그렇잖아요. 저도 아직도 구시대 인간인데 공무원이 낫죠. 살아봤으니까 공무원이 낫죠. 근데 그걸 강요를 못 하잖아요. 그죠? 지건데 내 거 아닌데 지건데 강요는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엉뚱한 커피를 하겠다 해. 그럼 저는 어쩌니까 밀어버리죠. 제 아들 있는 이야기 들으면 아버지 작정이었다 싶을 건데 밀니다 강하게. 야, 너 따위 무슨 그걸 해. 그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 시민은 할지언데 그게 어떻게 네 직업이 될 수 있어 하고 형편없이 밀어버립니다. 디스요. 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고 올라오는 놈이 있고 그런가요? 이러면서 돌아서는 놈이 있습니다. 자, 돌아서는 놈은 그 지일 아니에요. 차고 올라오는 놈은 그래도 회복했다는 놈이에요. 그죠? 어느 순간 조금씩 한 발 한 발 뒤로 제가 뒤끈을 쳐주죠.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제 방식이에요. 우리 셋째가 막내가 중학교 때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는 요리 전문 고등학교를 가래요. 부모로서 얼마나 위험해요. 그 부모 생각에. 그래서 막 이게 또 울고 싸운 거예요. 제가. 근데 똑같죠. 요리 가지고 밥 먹고 사냐? 요리 너 엄마도 하는데 너 엄마가 돈 버냐? 디사. 그애는 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일반계 학교를 갔어요. 왜? 꺾인 거죠. 지 길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저는 그러면서 반신반의하는 거죠. 얼마나 밀고 올라오나 이 어린 놈. 못 밀고 오죠. 훔치기라니. 한편 기특했다 생각한 거죠. 야, 제가 애 3명 키우면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의 길을 선언하는 거는 그놈의 처음이었거든. 한편 대견했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순탄치 못한 길임을 제가 알기에 디스. 야, 네가 요리해가지고 밥 먹고 살 것 같으면 야, 너 엄마는 지금 어디 회장이다 회장. 우리 들고 아버지 그러면서 데모를 하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 며칠 지났더니 한국. 지금은 또 대학에 그쪽 과에 가 있어요. 아주 행복해합니다. 아주 행복해. 우리나라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과를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어쨌든 제가 할 역할이죠. 자식 우리 거 아니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제 인생이 있잖아요. 그게 패밀리스크. 미리 정해야 됩니다. 선을 긋고. 하드웨어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정리 드리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는 소셜이라고 말했었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아줄 수 있다면 좋습니다. 아니죠? 살고 있잖아요. 숏을 앞으로 시대는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하고도 살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죠. 원수 같은 아들, 원수 같은 와이프, 원수 같은 남편하고 살 수 있는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100세, 120세, 130세는 기본적인 소셜에 출발하는 관계에 출발하는 가족입니다. 원수하고 살아줄 수 있는 거거든. 그죠? 원수하고 살아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소셜이 그런 게 돼? 페이스북 친구에서 원수하고 살아줄 수 있나요? 한 번만 실수하면 그냥 친구를 끊어버리는데. 근데 가족은 수없이 실수해도 이 원수하면서 살아주잖아요. 그죠? 가족. 항상 막장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막장 드라마. 야, 그래서 네가 나중에 늙고 병들면 네 배 누가 있겠냐. 그래서 생각해봐. 이게 막장 드라마 그런 대학 항상 나오잖아요. 그게 팩트야. 소설은 거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지금까지 저는 내가 해야 될 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책도 그렇게 쓰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쓴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직장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내 아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공무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가 해야 될 젊은 친구들의 육아시설을 만들고 젊은 친구들이 출산을 하게 해주고 모든 기업들이 정부만 가지고 안 돼요. 기업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직원들한테 써주고, 그죠? 정부는 주택이 젊은 친구들한테 잘 공급해 아주 저비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됐는데 나만 쇠가 빠지게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나는 중학교 때 공부 잘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대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내 아이가 공무원 시험 친다고 고시촌에 들어가더니 1년 실패, 2년 실패하니까 그때까지도 아버지 나는 그래 우리 나빴던 모양이다. 3년째 들어가니까 이놈의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 책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썼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정치도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고 지금 못 뽑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뽑아야 되고 이제 뭔가 데모해야 될 일 좀 가서 데모해야 되고요. 그죠? 예, 같이 데모해야 되고 진짜 젊은 친구들의 자녀를 갖게 만들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큰 비용 부담 없이 육아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에 요구해야 되고 기업에 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노후가 그죠? 우리의 노후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노후가 편안해지는 것 같이. 그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짧은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시장으로 제 형을 기워서 가는 사람이라 짧은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제다와의 특강이니까 뭐 이것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또 뭐 질문으로 해서 같이 나눌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두 번 정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의 특징은 항상 이래요. 완벽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별 질문이 없다는 거. 자, 오늘 나눈 이야기가 혹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질문 하나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그 집은 따로 있고 거기 세를 주고 저는 따로 이제 또 살고 있는데요. 예. 빌려서 살고 있는데. 집이 하나예요? 예, 근데 좀 멀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드니까 결국에는
어떤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대출을 받아서 사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딜레마. 본격적인 임대 사업자가 아니면 사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임대 사업자가 사업자가 노후에 정말 제가 일하기도 힘들고 그 물리적인 신체 그 나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집을 이사 다니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좀 그것은 이제 좀 그 자기 자신의 상황하고 많이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죠. 또 평형에 따라 좀 다르겠고 임대 소득이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자칫하면 물리는 거죠. 요즘 이제 전세 어렵잖아요, 그죠? 전세가 계속 오르고 또 올려달라는데 또 이번에는 어디로 가? 그죠? 갈 데도 없어. 그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언젠가 한번 터질 겁니다. 저는 제 고객들도 하우스푸어가 있거든요. 제 고객들한테 이래요. 정부에서 분명히 출구 전략 쓴다. 그것이 2, 3년 전에 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출구 전략을 쓴다. 출구 전략을 쓸 때 도망가지 말고 나와라 문 열고. 지금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쓰고 있죠. 지난해부터. 그래서 특히 한국경제는 정론이 아닙니다. 한국경제기자분 없죠. 예, 그런 이제 기업들 이런 주주들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부동산이 뜬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시장 온도는 아직도 약하죠. 예, 시장 온도는 아직도 약합니다. 그래서 설령 출구 전략을 지금 쓰고 있고 이 출구 때 빠져나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고객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집이 내가 3억에 팔려고 내놔서 지난해까지 내놨는데 갑자기 3억에 누가 산다 그래. 그러면 어떻습니까? 3억 1천만 원 줘. 3억 1천만 원 또 산대. 2천 줘.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죠. 안 팔아. 좀 대생각 못 팝니다. 1천, 2천 바람에 나중에는 2천 2억 5천에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 고객들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하는 거죠. 분명히 팔려고 했는데요. 이게 팔려고 3억에 내놨는데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팔아요. 그럼 왜요? 근데 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요. 어쨌든 지역에 따라 다르고 평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2050년도에 생산 가능 인구가 총 인구에서 50% 이하로 줄어들어요. 생산 가능 인구라 하면 15세부터 64세까지 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50년 아니라 그보다 빨리 올 겁니다. 지금 있는 주택만 하더라도 또 지금 있는 주택 역시도 구닥다리 주택이 있고 신가다 주택이 있고 이 신가다 신모델들은 앞으로 또한 구모델이 되죠.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에서 전체적인 거시적으로는 집이 남아도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미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한 청사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정부 말기 박재환 기재부 장관은 분명히 막 탓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도 그대로 버텨보려고 누구를 동원하느냐 신혼부부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수요층이 너무 얇기 때문에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잘못 판단한 우리의 고객 하우스푸어들이 또 뒷발질을 치고 있고 오를 것이냐 마냥 물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죠. 어쨌든 저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기대보다는 지금 얼른 팔아치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주의죠. 왜 조금 더 오르면 언제 오를 건데 뭐 그때까지 내 비용이 계속 드는데 그죠? 그래도 못 팔리면 또 안 팔리고 또 다시 빠지면 어떻게 할 건데 그죠? 네,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집이 하나고 그것을 임대주고 이렇게 나오셨다면 그것을 계속 우선은 뭐 당분간 임대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서 그 개별적인 상황이니까 개별적으로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생각대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도 그러고 이 부동산도 그렇지만 투자를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공포와 담력이죠. 아까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명히 3억에 팔아야겠다 어떻게 내놨는데 6개월 동안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아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3억 사겠다 하면 3억 천도. 이게 담력이죠. 담력이죠. 근데 확 빠져가지고 3억 이하는 절대 안 팔아 하는데 갑자기 2억 5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얼른 2억 5천에 들고 팔아버리는 것이 공포죠. 더 빠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력과 공포의 기제를 어쩔 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절대 단기 투자, 단기 승부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 투자 시장입니다. 주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재테크는 누가 위느냐? 시간이 위느다라는 거죠. 시간. 그래서 근데 은퇴가 시간이 위라고 하는데 지금 주식을 국민은행 주식을 뭐 거의 몇 년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몇 년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30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느 놈이 좋은 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보통 그 시청립식